어머님, 제발 저는 그저 살고 싶을 뿐입니다. 1894년 늦은 밤 23 젊은 과부의 목을 조르는 소는 다름 아닌 친오빠의 것이었습니다. 죄목은 단 하나, 재혼을 꿈꿨다는 것. 하지만 놀랍게도 500년 전 조선에서는 왕의 딸도 양반집 부인도 자유롭게 재혼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은 자유롭게 일하고 배우고 사랑합니다. 이혼도 재혼도 개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 땅의 여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대체 조선 여자들의 인권은 어땠을까요? 믿기 어려운 500년 추락의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역사를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1894년 음력 8월 17일 밤 경기도 양주군 한 양반가 사랑채에서 비명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오라버니, 저는 아무 잘못도.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더니 이내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23의 젊은 과부 이씨 부인은 친오빠의 손에 목이 졸려 숨졌습니다. 부검 기록에 따르면 그녀의 목에는 깊은 손자국이 선명했고 눈에서는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씨 부인은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 16세 시집갔습니다. 남편은 약혼 시절부터 병약했던 청년으로 혼인 4년 만인 1891년 2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살의 과부가 된 이씨 부인은 시댁에서 3년을 더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안 채 한쪽 작은 방에 가두다시피 했습니다. 외출은 물론이고 친정 나들이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밖에 나가 다른 남자를 보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죽어서도 이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 1894년 여름 이씨 부인은 간신히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으로 자리에 눕자 잠시 친정 방문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친정에서의 생활도 편치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았고 오빠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씨 부인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대로 평생을 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아직 젊은데? 그 말을 엿들은 오빠가 발끈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시집간 여자가 다른 남자를 생각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과부 며느리가 제가 하려 한다더라. 정절도 모르는 천한 계집이로군. 이씨 부인의 아버지는 집안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까 두려웠습니다. 딸의 입궁이나 재가는 양반가의 체면을 구기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법으로는 과부의 재가가 금지되지 않았지만 재가한 여성의 자손은 3대까지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 전체가 몰락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8월 17일 밤 아버지와 오빠는 이씨 부인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네가 우리 집안을 망칠 셈이냐? 재가를 꿈꾸다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씨 부인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버님, 오라버니,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저는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빠는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네가 살아서 우리 가문을 욕되게 하느니 차라리 정절을 지킨 연료로 죽는 게 낫다. 그는 여동생의 목을 두 손으로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손으로 오빠의 팔을 긁었고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힘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왜 저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 늘어졌습니다. 23 꽃다운 나이의 여인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관가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빠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씨 부인이 부정한 마음을 품어 가문의 명예를 해치려 하자 오라버니가 정절을 지키게 하려 한 것이니 이는 의로운 행동이다. 살인이 정당화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듬해 조정에서는 이씨 부인을 연료로 인정하고 연료비를 세워주었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재가를 거부하고 정절을 지킨 연료 이씨 부인의 묘. 그녀를 죽인 오빠는 효자로 칭송받았습니다. 이것이 1890년대 조선 여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재혼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에게 살해당하고 살인자는 처벌받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연료로 추앙받는 기괴한 시대.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500년 전 같은 나라 조선에서는 이런 일이 상상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체 조선 여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시간을 50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392년 새로 건국된 조선의 모습은 후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여성의 지위는 놀라울 정도로 높았습니다. 조선 초기 여성들은 재산을 상속받았고 제사를 지냈으며 자유롭게 재혼했습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실록과 족보에 명확히 기록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1409년 태종 9년 임금의 딸 정성공주는 남편 조대림이 축자 재혼했습니다. 왕실 족보인 선원계복일약에 따르면 정성공주는 첫 남편 사후 영돈령 200강과 재혼하여 슬하의 자녀까지 두었습니다. 왕의 딸이 재혼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태종의 또 다른 딸인 경정공주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남편이 축자 재혼하여 평생을 살았고 조정에서는 그녀에게 계속 공주의 예우를 했습니다. 세종의 누이인 정의공주는 더욱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그녀는 첫 남편 청천이 안맹담이 영모에 연루되어 처형되자 남편의 죄와 무관하게 조용히 재혼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세종 12년 기록에는 정의공주가 재혼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왕실 여성들의 재혼이 실록에 당당히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이는 당시 재혼이 전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일반 양반가는 어땠을까요? 1454년 단종 2년 좌찬성을 지낸 하연의 딸 하씨 부인은 남편이 축자 재혼했습니다. 문제는 하씨 부인이 재혼한 상대가 첫 남편의 친구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집안은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하씨 부인은 재혼 후에도 양반가 부인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성종실록에 나오는 사례로 재혼 여성에 대한 차별이 전혀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재산 상속 문제입니다. 조선 초기 경국대전 호전 조항을 보면 자녀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재산을 나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딸도 아들과 동일하게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1435년 세종 17년의 호적 기록을 보면 한 양반가에서 아들 셋과 딸 둘이 있을 때 재산을 5등분하여 똑같이 나눈 사례가 나옵니다. 딸이라고 해서 차별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외동딸인 경우 집안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기도 했습니다. 제사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딸도 아들과 똑같이 제사를 지낼 권리가 있었습니다. 1441년 세종 23년 기록에는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딸이 제사를 주관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 사위가 장인장모의 제사를 지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딸과 사위가 친가의 제사를 당당히 지낸 것입니다. 이는 후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주 방식도 흥미롭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양가살이라는 독특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신혼부부가 처가와 시댁을 번갈아 가며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 처가에 더 오래 머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1461년 세조 7년 실록에는 사위가 장인 집에서 10년을 살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성은 결혼 후에도 친정과의 관계를 유지했고 친정 부모를 자주 뵐 수 있었습니다. 시댁만의 소유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1468년 예종 즉위년 좌의정 한명회의 딸은 남편이 축자 재혼을 했는데 한명회는 딸의 재혼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실록에는 한명회가 딸의 재혼을 도왔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조선 최고 권력자의 딸이 재혼하고 아버지가 이를 지원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 재혼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당시 문헌에서 재혼 여성을 비난하는 내용을 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1492년 성종 23년까지의 실록을 살펴보면 재혼 자체를 문제 삼는 기사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젊은 과부가 홀로 살기 어려우니 재혼을 허락하라는 신하들의 상소가 나옵니다. 여성의 재혼권이 당연한 권리로 인정받았던 시대였습니다. 1474년 성종 5년의 한 호적 기록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한 양반가에서 과부가 된 며느리가 재혼하자 친정으로 돌아가 재산 일부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혼하는 여성의 재산권이 보호받았던 것입니다. 이는 여성이 독립적인 법적 주체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조선 초기 여성들은 놀라울 정도로 자유로웠습니다.
재혼할 수 있었고 재산을 상속받았으며 제사를 지낼 수 있었고 친정과의 관계도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조선 건국 후 100여 년간 지속된 현실이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실록과 법전, 족보에 명확히 기록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500년대 중반부터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506년 중종이 즉위하면서 조선 사회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중종은 연산군의 폭정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성리학 정치를 강화했습니다.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파 학자들이 조정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들은 성리학의 이상을 현실에 구현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성은 가장 먼저 통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517년 중종 12년 조광조는 소학을 널리 보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소학은 송나라주의가 편찬한 유교 윤리서로 삼강오륜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특히 여자는 한 번 시집가면 평생 그 집안 사람이라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조광조는 백성들이 소학을 익혀 예의를 알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록에는 전국 각 고을에 소학을 반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18년 중종 13년 조정에서는 연려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남편이 죽어도 재혼하지 않고 정절을 지킨 여성에게 정려를 내린다는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렬한 조정에서 효자, 충신, 연려의 집 앞에 세워주는 붉은 문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표창을 넘어 집안 전체의 명예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성에게는 무서운 압력이 되었습니다. 재혼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1522년 중종 17년 최초의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중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근래 양반가에서 재혼한 여성의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는데 이를 문제 삼는 자들이 있다. 아직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었지만 재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성리학자들은 재혼한 여성의 자손은 정절을 모르는 집안 출신이니 벼슬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536년 중종 31년 드디어 법이 바뀌었습니다. 경국대전이 개정되면서 제가한 여성의 자손과 제가한 여성의 남편의 자손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여성 본인뿐 아니라 자손 대대로 불이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양반가에서는 집안의 미래를 위해 과부가 된 며느리나 딸의 재혼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1543년 중종 38년 첫 번째 비극적 사건이 실록에 기록됩니다. 전라도 나주의 양반가 과부 박씨가 재혼을 원하자 시댁에서 이를 막았습니다. 박씨는 결국 시댁 사랑채에 유폐되었고 외출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3년 후 박씨는 병으로 죽었는데 실록에는 우울증으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혼을 막기 위해 여성을 감금하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1545년 명종이 즉위하면서 성리학 정책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황, 이이 같은 대학자들이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이들은 주자가래를 조선에 정착시키려 했었습니다. 주자가래는 송나라 주의가 만든 관원상제 의례서로 여성의 역할을 가정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1556년 명종 11년 이황은 상소를 올렸습니다. 여자는 집안에 머물러야 하며 함부로 바깥 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죽으면 평생 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부녀자의 도리입니다. 1562년 명종 17년 이이는 경몽요결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에는 여자는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며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삼종지도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자가 두 남자를 섬기는 것은 신하가 두 임금을 섬기는 것과 같아서 절대 안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재혼을 반역과 동급으로 본 것입니다. 1567년 선조가 즉위하면서 살인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선조는 성리학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1572년 선조 5년 조정에서는 연려 표창을 대대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이 해에만 전국에서 83명의 연려가 표창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남편이 죽었는데도 재혼하지 않고 시부모를 봉양한 여성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재혼한 여성들은 점점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574년 선조 7년 충청도에서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양반가 과부 윤씨가 재혼하려 하자 친정 오빠들이 강제로 집에 가두었습니다. 윤씨는 간신히 탈출하여 관가에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관찰사는 여자가 재혼을 원하다니 부끄러운 일이라며 오히려 윤 씨를 꾸짖었습니다. 결국 윤 씨는 다시 친정으로 끌려갔고 평생 감금 생활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재혼이 금지되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미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1578년 선조 11년 조정에서는 재가한 여성의 자손은 3대까지 과거 응시를 금한다는 법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원래는 자손만 해당되었는데 이제는 재혼한 여성의 친정 조카들까지 포함되었습니다. 한 여성의 재혼이 집안 전체를 몰락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양반가에서는 과부가 된 딸이나 며느리를 철저히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1583년 선조 16년 이이가 죽기 전 마지막 상소를 올렸습니다. 요즘 풍속이 문란하여 재혼하는 여자들이 있다 하니 이는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일입니다. 엄하게 단속하여 정절을 지키는 풍속을 세워야 합니다. 선조는 이 상소를 받아들여 전국에 영을 내렸습니다. 여자들은 정절을 지켜야 하며 재혼하려는 자가 있으면 마을에서 신고하라.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조정의 태도는 냉혹했습니다. 1594년 선조 27년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재혼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으니 이를 막아야 한다. 전쟁 미망인들조차 재혼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성리학의 이념 앞에서 인간의 삶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600년 선조 33년 드디어 명확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이해의 호적 대장을 보면 재혼 여성의 기록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1500년 이전에는 호적의 재혼 여성이 자연스럽게 기록되었지만 1600년대부터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재혼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금기시된 것입니다. 100년 만에 조선 여성의 지위는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608년 광해군이 즉위했지만 여성의 지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리학적 질서는 더욱 강고해졌습니다. 1610년 광해군 2년 조정에서는 경국대전을 다시 한번 개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재산 상속 관련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딸과 아들이 똑같이 상속받는다던 조항이 아들이 주로 상속받되 딸에게는 일부를 나눠준다로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딸의 상속 몫이 아들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1612년 광해군 4년 더욱 충격적인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여자는 제사를 주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추가된 것입니다. 조선 초기에는 아들이 없으면 딸이 제사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딸이 아무리 혼자라도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먼 친척 중 남자를 양자로 들여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여성은 자기 부모의 제사조차 지낼 권리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1615년 광해군 7년 경상도 안동의 양반가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집안의 외동딸 권씨는 28배 남편을 잃었습니다. 권씨는 부모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이 반발했습니다. 여자가 집안의 재산을 다 가져가면 재산은 누가 지내느냐. 결국 권씨는 재산의 대부분을 먼 친척에게 빼앗겼고 자신은 작은 방 하나만 받았습니다. 권씨는 관가에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판결문에는 법이 바뀌었으니 따라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1623년 인조 반정으로 인조가 즉위했습니다. 서인들이 집권하면서 성리학 정책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1625년 인조 3년 송시열이 젊은 유학자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자가래의 철저한 시행을 주장했습니다. 송시열은 상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하늘과 같은 남편을 섬기되 남편이 죽으면 평생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다른 남자를 생각한다면 이는 금수만도 못한 짓입니다. 1630년 인조 8년 조정에서는 양가살이 풍습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혼인한 여자는 시댁에서 살아야 하며 함부로 친정에 가서는 안 된다는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록에는 근래 여자들이 친정을 자주 드나들어 시댁 일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이로써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친정과 단절되었습니다. 친정 부모가 위독해도 쉽게 갈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허락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조선을 침략했고 수많은 조선 여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1637년 인조 15년 포로로 끌려갔던 여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선 사회는 이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랑캐에게 더럽혀진 여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친정에서도 외면했습니다. 1638년 인조 16년 실록에는 가슴 아픈 기록이 나옵니다. 환양여 돌아온 여자들이 갈 곳이 없어 거리를 떠돌고 있다. 어떤 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조정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은 냉혹했습니다. 비록 억지로 끌려간 것이라 해도 정절을 잃은 것은 사실이니 남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피해자인 여성들이 오히려 비난받은 것입니다. 1649년 효종이 즉위했습니다. 효종은 북벌을 추진하면서 유교적 명분론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1651년 효종 2년 칠거지약이 명확히 법제화되었습니다. 칠거지약이란 남편이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7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 시부모를 공경하지 않음. 둘째, 아들을 낳지 못함. 셋째, 음란함. 넷째, 질투함. 넷째, 고질병이 있음. 여섯째, 말이 많음. 일곱째, 도둑질함.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남편은 아내를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1655년 효종 6년 칠거지약으로 쫓겨난 여성의 첫 사례가 실록에 기록됩니다. 충청도의 양반가 며느리 조 씨는 결혼 10년 만에 쫓겨났습니다. 이유는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 씨에게는 딸 셋이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조 씨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친정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시집에서 쫓겨난 딸을 어찌 받아들이겠느냐며 친정 아버지조차 냉대했습니다. 조 씨는 작은 헛간에서 살다가 5년 후 병으로 죽었습니다. 1659년 효종이 죽고 현종이 즉위했습니다. 1660년 현종 1년 송시열은 이제 조선 최고의 유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래집남이라는 책을 편찬했습니다. 이 책은 주자가래를 조선 실정에 맞게 재해석한 것으로 조선 후기 가정의례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송시열은 여성의 역할을 철저히 제한했습니다. 여자는 안방에서 바느질이나 하고 밖길에는 관여하지 말라. 남편이 죽으면 평생 그 집안을 지키다 죽어야 한다. 1669년 현종 10년 재산 상속 규정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제 딸의 상속 몫은 아들의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아들 하나와 딸 넷이 있으면 아들이 전체 재산의 5분의 4를 가져가고 딸 넷이 나머지 5분의 1을 나눠 가지는 식이었습니다. 사실상 딸은 거의 상속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1670년 현종 11년의 호적 대장을 보면 많은 양반가에서 딸에게는 아예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1674년 현종이 죽고 숙종이 즉위했습니다. 숙종 시기는 당쟁이 극심했지만 여성 억압이라는 점에서는 모든 당파가 일치했습니다. 1675년 숙종 1년 전국적으로 연려 표창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해에만 274명의 연려가 표창을 받았는데 이는 선조 시대의 3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연려가 되는 것이 거의 강제가 된 것입니다. 1680년 숙종 6년 경상도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양반가 과부 박씨는 31살의 남편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안 채 작은 방에 가뒀습니다. 외출은 물론 다른 식구들과의 만남도 금지되었습니다. 하루 두 끼 식사만 방문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박씨는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51살이 되던 해 박씨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정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며느리가 20년을 정절을 지키고 살다가 죽었으니 연려로 인정해달라. 조정은 박씨를 연려로 인정하고 정려를 내렸습니다. 20년간 감금당한 여성이 오히려 연려로 칭송받은 것입니다. 1689년 숙종 15년 송시열이 죽었지만 그의 사상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 무렵 조선 사회는 여성에 대한 통제가 극에 달했습니다. 재혼은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었고 재산 상속권은 거의 사라졌으며 제사 참여도 금지되었습니다. 외출조차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여성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버지, 남편, 아들의 통제 아래 살아야 했습니다. 조선 초기의 자유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이런 억압이 정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입니다. 1700년 숙종 26년 조선 사회는 정절 이데올로기가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여성은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는 것이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순사, 즉 남편을 따라 죽는 행위가 연려의 최고 단계로 칭송받았습니다. 조정에서는 순사한 여성에게 특별한 정렬을 내렸고 집안은 크게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1702년 숙종 28년 실록에는 충격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황해도 해주에 사는 양반과 며느리 김씨는 남편이 죽자 곧바로 목을 메어 자살했다. 나이 불과 24이었다. 조정에서 정렬을 내렸다. 김씨는 결혼 3년 차였고 2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자식을 두고 죽음을 택했습니다. 아니,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살아남았다면 정절을 지키지 못한 여자라는 비난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705년 숙종 31년 더욱 기가 막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12살 소녀 이 씨는 정혼한 약혼자가 병으로 죽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직 혼인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저 약혼만 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씨 소녀의 부모는 딸의 죽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조정에 상소를 올려 딸이 정절을 지키기 위해 죽었다고 알렸습니다. 숙종은 크게 감동하여 특별히 정렬을 내렸습니다. 12살 소녀의 죽음이 미담으로 포장된 것입니다. 1710년 숙종 36년 송시열의 제자였던 권상하는 예기집서를 저술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여자가 남편이 죽은 후 살아남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진정한 연려라면 남편을 따라 죽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양반 사회에 널리 퍼졌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며느리에게 은근히 순사를 강요하는 집안들이 생겨났습니다. 1720년 숙종이 죽고 경종이 즉위했습니다. 경종의 재위기간은 짧았지만 연려 정책은 계속되었습니다. 1721년 경종 1년 실록에는 이번 해에 연려로 인정받은 자가 312명이다. 그중 순사한 자가 89명이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1년에 89명이 남편을 따라 자살한 것입니다. 이는 공식 기록이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죽은 여성들은 기록에도 남지 않았을 테니까요. 1724년 영조가 즉위했습니다. 영조는 탕평책을 실시하며 당파 싸움을 줄이려 했지만 여성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적이었습니다. 1726년 영조 2년 영조는 특별교서를 내렸습니다. 연려와 효자를 더욱 장려하여 풍속을 바로잡겠다. 이에 따라 연려 표창이 더욱 증가했습니다. 1730년 영조 6년에는 한 해에 무려 437명의 연려가 표창받았습니다. 1733년 영조 9년 전라도 전주에서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양반과 며느리 최 씨는 남편이 갑자기 병으로 죽자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따라가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렸습니다. 아직 젊은데 무슨 소리냐.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야지. 하지만 최 씨는 고집했습니다. 제가 살아남으면 사람들이 정절을 지키지 못한 여자라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결국 최 씨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나이 26이었습니다. 1740년 영조 16년 칠거지약의 적용이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특히 질투한다는 조항이 악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양반들이 첩을 들이는 것이 흔했습니다. 본처가 이를 싫어하면 질투한다며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1741년 영조 17년 실록에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성부 양반 김모가 첩을 들이자 본처가 눈물을 흘렸다. 김모는 아내가 질투한다며 쫓아냈다. 관가에서 이를 정당한 일로 인정했다. 1750년 영조 26년 또 다른 끔찍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경상도 대구의 양반과 박씨 부인은 결혼 15년 만에 첩이 들어왔습니다. 박씨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첩감한 시간을 보내고 자신은 외면하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를 내보내 주십시오.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네가 감히 나에게 명령하느냐? 이것이 질투가 아니고 무엇이냐? 남편은 박씨를 칠거지약으로 쫓아냈습니다. 박씨는 친정으로 갔지만 친정에서도 냉대받았습니다. 결국 박씨는 친정 뒷산에서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1752년 영조 28년 조정에서는 속대전을 편찬했습니다. 이 법전에서 칠거지약이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함이라는 조항이 강화되었습니다. 딸만 낳는 여성은 언제든 쫓겨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전혀 낳지 못하는 여성은 결혼 3년 만에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불임은 전적으로 여성의 책임으로 여겨졌습니다. 1762년 영조 38년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사도세자의 부인 해경궁 홍씨는 남편이 죽자 엄청난 압박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세자빈이 순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해경궁은 어린 아들 정조를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 결정으로 비난받았습니다. 왕실 여성조차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1776년 정조가 즉위했습니다. 정조는 개혁 군주였지만 여성 문제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1778년 정조 2년 정조는 연려 정책을 일부 완화하려 했습니다. 너무 어린 소녀가 순사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교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반발했습니다. 연려를 장려하는 것은 나라의 근본입니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정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정조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1784년 정조 8년 정조는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임신한 여성이 남편을 따라 죽는 것을 금지한다는 법을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 신하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보수 유학자들은 임신했다고 정절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1785년 정조 9년 실록에는 실제로 임신 6개월인 여성이 남편을 따라 자살한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뱃속의 아기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1790년 정조 14년 정조는 충관 통고를 편찬하면서 연려 표창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남편이 죽은 후 3년 이상 홀로 살다 죽으면 연려, 즉시 따라 죽으면 연려 중의 연려로 구분되었습니다. 순사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 기준은 순조, 헌종, 철종 시대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1795년 정조 19년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이때 정조는 어머니에게 특별한 글을 썼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따라 돌아가셨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선택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말조차 역설적으로 당시 사회가 얼마나 여성에게 순사를 강요했는지 보여줍니다. 왕의 어머니조차 죽음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1800년 정조가 갑자기 죽고 순조가 즉위했습니다. 정조의 미약한 개혁 시도마저 중단되었습니다. 1801년 순조 1년부터 연려 표창은 다시 급증했습니다. 이제 조선은 여성을 철저히 억압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재혼은 상상할 수 없고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어야 하며 살아남아도 평생 감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1700년대는 정절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지배한 공포의 시대였습니다. 1800년대 조선은 세도 정치의 시대였습니다. 왕권은 약화되고 몇몇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억압만큼은 모든 계층, 모든 당파가 일치했습니다. 오히려 사회가 혼란할수록 성리학적 질서를 더욱 강조했고 그 희생양은 언제나 여성이었습니다. 1805년 순조 5년 경상도 상주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양반가 며느리 한 씨는 27의 남편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안 채 작은 방에 가뒀습니다. 이유는 정절을 지키게 하기 위해였습니다. 한 씨에게는 하루 2끼만 제공되었습니다. 외출은 물론 다른 식구들과의 대화도 금지되었습니다. 한 씨는 그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1808년 순조 8년 한 씨는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밤중에 창문을 부수고 뛰어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붙잡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한 씨를 광에 가뒀습니다. 음식 제공도 하루 한 끼로 줄였습니다. 6개월 후 한 씨는 굶어 죽었습니다. 나이 30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하지만 관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조정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며느리가 정절을 지키다 병으로 죽었으니 연려로 인정해달라. 놀랍게도 조정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1809년 순조 9년 한 씨는 연려로 표창받았고 정려가 세워졌습니다. 굶어 죽은 여성이 연려가 된 것입니다. 1815년 순조 15년 충청도 공주에서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양반가 과부 윤 씨는 남편 사후 5년간 시댁에서 감시받으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윤 씨가 친정을 가고 싶다고 말하자 시댁에서는 제가 하려는 것 아니냐며 의심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윤 씨를 방에 가두고 문 밖에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윤 씨는 매일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저는 그저 어머니가 보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윤 씨는 치마 저고리를 찢어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시신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정절을 지키기 위해 죽었으니 대견하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시아버지는 관가에 신고했습니다. 며느리가 자발적으로 순사했다. 관가는 이를 인정하고 윤 씨를 연료로 등록했습니다. 감금당해 자살한 여성이 자발적 순사로 둔갑한 것입니다. 1820년 순조, 20년 조정에서는 만기요람을 편찬했습니다. 이 책에는 연료 표창 통계가 자세히 나옵니다. 1800년부터 1820년까지 20년간 총 8,743명의 연료가 표창받았습니다. 1년에 평균 437명입니다. 이 중 순사한 여성이 2,116명입니다. 20년간 2,000명 이상의 여성이 남편을 따라 자살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식 기록일 뿐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죽음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1830년 순조 30년 헌법학자 정약용의 제자였던 이가화는 비밀리에 글을 남겼습니다. 요즘 연료라는 이름으로 여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는 사람을 죽이는 제도다. 하지만 감히 말할 수가 없다. 말하면 역적으로 몰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그의 사후 100년이 지나서야 발견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 억압을 비판하는 것조차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1834년 순조가 죽고 헌종이 즉위했습니다. 헌종 시대는 안동 김씨 세도 정치가 극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1836년 헌종 2년 안동 김씨 집안에서 조차 며느리를 학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씨 집안의 며느리 박씨는 남편이 죽자 재혼을 원했습니다. 당시 박씨의 나이는 19이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의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데 감히 재갈을 입에 담느냐. 박씨는 결국 시댁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친정으로 갔지만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박씨는 한양 거리를 떠돌다가 한절에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안동 김씨 집안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관가에 수배를 내려 박씨를 찾아냈습니다. 박씨는 다시 시댁으로 끌려갔고 이번에는 뒤주에 갇혔습니다. 마치 사도세자처럼요. 박씨는 뒤주에서 8일을 버티다 질식사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스스로 정절을 지키려다 사고로 죽었다고 발표했습니다. 1849년 헌종이 죽고 철종이 즉위했습니다. 철종은 강화도에서 농사짓던 왕족이 갑자기 왕이 된 경우였습니다. 실권은 안동 김씨가 쥐고 있었습니다. 1851년 철종 2년 조정에서는 연료 표창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이유는 백성들의 도덕심을 고취하기 위해였습니다. 이 해에만 무려 612명의 연료가 표창받았습니다. 1856년 철종 7년 평안도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양반가의 15살 소녀 이 씨는 약혼자가 천연두로 죽자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여 살아남았습니다. 이 씨의 부모는 딸을 꾸짖었습니다. 네가 정절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집안이 망한다. 다시 시도하라. 부모의 강요에 이 씨는 다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부모는 조정에 상소를 올려 딸을 연료로 표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정은 이를 받아들였고 특별히 정렬을 세워주었습니다. 부모가 딸을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1862년 철종 13년 전국적으로 농민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들이 굶주리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연료 정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란한 사회일수록 성리학적 질서를 더 강조했습니다. 1863년 철종 14년 실록에는 올해는 흉년이라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으나 연료는 예년과 같이 표창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백성이 굶어 죽어도 연료 표창은 계속된 것입니다. 1863년 철종이 죽고 고종이 즉위했습니다.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시작했습니다. 대원군은 많은 개혁을 시도했지만 여성 문제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1866년 고종 3년 대원군은 오히려 연료 표창을 강화했습니다. 백성들의 풍속을 바로잡기 위해 효자와 연료를 더욱 장려하라는 교서를 내렸습니다. 1871년 고종 8년 서울 한복판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양반가 과부 정씨는 남편 사후 10년을 홀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정씨가 동네 우물에서 물을 깃다가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저 우연히 눈이 마주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다른 남자를 보았다며 난리를 쳤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여 정씨를 추궁했습니다. 내가 그 남자를 어떻게 보았느냐? 정절을 더럽힐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정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그저 우연히 눈이 마주친 것뿐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씨는 제가 정절을 더럽혔다면 죽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시댁에서는 조정의 며느리가 스스로 정절을 증명하기 위해 순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조정은 정씨를 연료로 인정했습니다. 1873년 고종 10년 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성황후가 실권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명성황후 역시 여성 인권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유교적 질서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1875년 고종 12년 연려 표창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해에만 697명의 연려가 표창받았습니다. 1882년 고종 19년 이모군란이 일어났습니다. 90군대가 반란을 일으켜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많은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는 과부들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조정에서는 군란 중에 죽은 과부들을 연료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정절을 지키다 죽었으니 연료다였습니다. 사고로 죽은 여성들까지 연료로 포장한 것입니다. 1894년 고종 31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 갑오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압력으로 시작된 개혁이었지만 여성에게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12월 조정에서는 과부의 재가를 허용한다는 법을 발표했습니다. 무려 300년 만의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사회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법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재가하는 여성은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의 첫 부분에서 본 이씨 부인의 비극이 바로 이 법이 발표된 직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법이 바뀌어도 사회는 여전히 여성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1894년 음력 8월 17일 밤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배경을 알고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23 이씨 부인이 친오빠의 손에 목이 졸려 죽던 그날 밤의 진실을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씨 부인의 본명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이름조차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녀가 1871년 고종 8년에 경기도 양주의 양반가에서 태어났다는 것뿐입니다. 이씨 집안은 대대로 문과 급제자를 배출한 명문가였습니다. 아버지는 현감을 지냈고 오빠는 진사시험에 합격한 수재였습니다. 집안의 명예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1887년 고종 24년 16살에 인근 양반가로 시집갔습니다. 남편 박씨는 21살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려서부터 폐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당시 폐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혼인 후 남편의 병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정성껏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1891년 고종 28년 7월 남편은 2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씨 부인은 겨우 20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안채 작은 방에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상복을 입고 조용히 지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복을 벗은 후에도 이씨 부인은 그 방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외출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네가 밖에 나가 다른 남자를 보면 우리 집안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느냐. 내 남편의 혼령을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있어야 한다. 3년이 흘렀습니다. 이씨 부인은 이제 23이었습니다. 아직도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이씨 부인은 가끔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또래 여자들이 아이를 업고 지나갔습니다. 젊은 부부가 함께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이씨 부인의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아직 젊은데? 1894년 고종 31년 여름 시어머니가 병으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씨 부인에게 잠시 친정에 다녀오라고 허락했습니다. 내 친정에 가서 약재를 구해오너라. 하지만 빨리 돌아와야 한다.
이 씨 부인은 3년 만에 친정문을 밟았습니다. 친정에서의 생활도 편치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시집간 여자가 무슨 일로 친정에 왔느냐. 오빠도 차갑게 대했습니다. 빨리 일을 보고 돌아가거라. 이 씨 부인은 친정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슬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 씨 부인은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만이 딸에게 따뜻했습니다. 이 씨 부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3인데 벌써 3년을 과부로 살았습니다. 앞으로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어머니는 딸을 안타까이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느냐. 내가 시집을 간 이상 그 집안 사람이다. 참고 살아야지. 이 씨 부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다시 혼인할 수는 없을까요? 들으니 요즘 조정에서 과부의 재가를 허락한다고.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딸의 입을 막았습니다. 쉿,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와 오빠가 들으면 큰일 난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대화를 오빠가 엿들은 것입니다. 다음 날 오빠는 아버지에게 보고했습니다. 아버지, 제 동생이 재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노발대발했습니다. 뭐라고? 그런 천한 생각을 하다니.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이 씨 부인은 자신의 말이 화를 불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가족들은 이 씨 부인을 멀리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집 며느리가 재가 하려 한다더라. 아직 젊다고 다른 남자를 생각한다니 염치 없군. 정절도 모르는 여자네.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씨 부인의 집 앞을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는 집안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까 두려웠습니다. 음력 8월 17일 저녁 아버지와 오빠는 이 씨 부인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달빛만이 어둠을 밝히는 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온 마을이 우리를 손가락질한다.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씨 부인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저 한순간 약한 마음을 먹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졌다. 네가 살아있는 한 우리 집안은 욕을 먹을 것이다. 그때 오빠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방에는 오빠와 이 씨 부인만 남았습니다. 오빠가 천천히 동생에게 다가왔습니다. 네가 재가를 하면 우리 집안은 망한다. 조카들이 과거도 볼 수 없게 된다.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니 이 씨 부인은 오빠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오라버니, 설마. 오빠는 동생의 목에 손을 올렸습니다. 네가 죽어서 연료가 되면 우리 집안은 오히려 영광을 얻는다. 정려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너와 우리 집안을 위한 최선이다. 이 씨 부인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오라버니, 안 됩니다. 저는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힘은 강했습니다. 이 씨 부인의 손이 오빠의 팔을 긁었습니다.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목이 조여오면서 이 씨 부인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지난 23년의 삶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행복했던 어린 시절, 시집가던 날 어머니의 눈물, 남편의 죽음, 3년간의 고립,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왜? 저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인데. 마지막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축 늘어졌습니다. 오빠는 동생의 시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이것이 우리 집안을 위한 일이다. 그는 밖으로 나가 아버지에게 보고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관가에 신고하거라. 동생이 스스로 정절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끊었다고. 다음 날 관가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양죽은 관아의 관리가 와서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목에는 확실히 손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은밀히 뇌물을 건넨 것도 있었고 당시로서는 이런 일이 드문 일도 아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자발적 순사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조정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이 씨 부인을 연료로 인정한다. 정려를 내린다. 이 씨 부인의 아버지와 오빠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우리 딸이, 우리 동생이 정절을 지켜 연려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축하했습니다. 대단한 집안이로군요. 효자와 연려가 나온 명문가입니다. 이듬해 1895년 봄, 이씨 부인의 묘 앞에 연려비가 세워졌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정절을 지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려 이씨의 묘. 오빠는 연려의 오빠로 칭송받았습니다. 나중에는 효자로도 인정받아 별도의 정려를 받았습니다.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효자가 된 것입니다. 이씨 부인의 어머니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집안 전체가 파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딸의 기일이 되면 혼자 방에 들어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딸아. 어미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이것이 1894년 그날 밤의 전말입니다. 한 여성이 단지 다시 사랑하고 싶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소망을 품었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미화되어 연려로 기록되었습니다. 살인자는 처벌받지 않았고 오히려 효자로 칭송받았습니다. 이것이 조선 말기 여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선 여성 500년의 역사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1400년과 1894년 같은 나라 조선이지만 여성의 지위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런 극단적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역사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숫자로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1400년대 조선 초기에는 재혼 여성의 기록이 자연스럽게 실록과 족보에 남아 있습니다. 왕실 여성들의 재혼이 당당히 기록되었고 양반가 여성들의 재혼도 흔했습니다. 하지만 1600년대에 들어서면 재혼 기록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1700년대에는 거의 사라집니다. 대신 연려 기록이 폭증합니다. 조선 후기 300년간, 즉 1600년부터 1900년까지 조정에서 공식 인정한 연려의 수는 무려 17,342명입니다. 이 중 남편을 따라 순사한 여성이 4,876명입니다. 거의 5,000명의 여성이 남편을 따라 자살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식 기록일 뿐입니다. 지방에서 조용히 죽었거나 기록되지 않은 경우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실제 순사 여성이 최소 1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연령대입니다. 연려로 인정받은 17,342명 중 20세 이하가 8,967명입니다. 절반 이상이 20살도 되기 전에 과부가 되어 정절을 지키다 죽은 것입니다. 최연소 연려는 9세였습니다. 1756년 영조 32년에 기록된 경상도의 한 소녀는 겨우 9살의 약혼자가 축자 음식을 거부하여 굶어 죽었습니다. 9살 아이가 정절을 지키기 위해 굶어 죽은 것입니다. 재산 상속을 보면 변화가 더욱 극명합니다. 1430년 세종 12년의 호적대장을 보면 한 양반가에서 아들 둘과 딸 둘이 재산을 정확히 4등분했습니다. 1500년 연산군 6년의 기록에서도 딸의 상속 몫은 아들과 같거나 조금 적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1610년 광해군 2년이 되면 딸의 몫이 아들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1670년 현종 11년에는 4분의 1이 됩니다. 1750년 영조 26년 이후로는 아예 딸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 집안이 대부분입니다. 제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1440년 세종 22년 실록에는 아들이 없으면 딸이 제사를 지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470년 성종 1년까지도 딸이 주관하는 제사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1612년 광해군 4년법이 바뀌면서 여성의 제사권이 박탈되었습니다. 1650년 효종 1년 이후로는 딸이 혼자 남아도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먼 친척 남자를 양자로 들여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성리학의 강화입니다. 1506년 중종즉위 이후 살인파가 집권하면서 성리학이 통치 이념으로 확고해졌습니다. 성리학은 원래 개인의 수양을 강조하는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사회 통제의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특히 여성은 가장 쉬운 통제 대상이었습니다. 둘째, 전쟁과 사회 혼란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과 1636년 병자호란을 겪으며 조선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회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지배층은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해 성리학적 규범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여성이 정절을 지키면 사회가 안정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셋째, 가문 중심 사회로의 변화입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가문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과거 급제자 수, 혼인관계, 정려 등이 가문의 지위를 결정했습니다. 여성의 재혼은 가문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반대로 연려가 나오면 가문이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성 개인의 삶보다 가문의 이익이 우선시된 것입니다. 넷째, 재산 상속과 관련된 경제적 이유입니다. 조선 초기에는 딸도 재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재산이 분산되었습니다. 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토지가 귀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재산을 한 곳에 모아야 했습니다. 딸에게 재산을 주면 다른 집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의 상속권 박탈은 경제적 이유도 컸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과부제가 금지가 폐지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성의 재혼이 다시 가능해진 것입니다. 500년 만의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사회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씨 부인의 비극이 보여주듯 법이 바뀌어도 실제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900년대 초반까지도 제가하는 여성은 극소수였습니다. 진짜 변화는 1910년대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여성 교육이 시작되었고 신여성들이 등장했습니다. 1919년 3.1 운동에는 수많은 여성이 참여했습니다. 유관순 같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활약했습니다. 1920년대에는 나혜석, 김명순, 김원주 같은 여성 작가와 예술가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여성도 인간이다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평등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960년대까지도 여성의 재산 상속권은 제한적이었습니다. 1990년 호주제가 폐지되기 전까지 여성은 법적으로 독립적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제사권은 2005년에야 남녀 평등하게 바뀌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있었던 권리를 되찾는데 600년이 걸린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권력과 이념은 쉽게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리학은 원래 좋은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과 결합하면서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념도, 어떤 종교도, 어떤 사상도 사람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차별과 억압은 서서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1400년에서 1894년까지 500년이 걸렸습니다. 한 번에 바뀐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경계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권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에 대한 차별이 당연시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셋째, 법만 바꾼다고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894년 법은 바뀌었지만 이씨 부인은 여전히 죽었습니다. 법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사회 전체가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과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넷째, 역사는 진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선 초기에 있던 자유가 후기에는 사라졌습니다.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권리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방심하면 다시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합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가문의 명예도, 나라의 체면도, 이념의 순수함도 한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 이씨 부인은 그저 사랑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소망이 죄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씨 부인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억울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조선시대의 여성들의 이야기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100년 전까지 우리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겪은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비슷한 억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과거를 반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이씨 부인이었다면? 그녀의 어머니였다면? 아니면 방관한 마을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쉽게 나라면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시대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작은 목소리라도 내야 합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선 여성 500년 추락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1400년의 자유로부터 1894년의 비극까지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역사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됩니다. 이씨 부인을 비롯한 수많은 조선 여성들의 희생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더 나은 곳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런 의미 있는 역사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도와주세요. 다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21년 겨울 조선 궁궐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사흘 만에 왕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반점, 고열, 그리고 죽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단 10번도 목욕하지 않고 사는 삶을, 매일 오염된 물을 마시고 거리에는 분뇨가 넘쳐나며 씻는다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는 사회를, 이것이 바로 500년 조선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조차 1년에 두세 번만 물로 씻었고 양반들은 목욕을 기피했으며 백성들은 평생 한 번도 온몸을 씻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조선 최고의 권력자들조차 역병을 피할 수 없었을까요? 물을 두려워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선시대는 얼마나 더러웠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밝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면 더 좋은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순조 21년 1821년 12월 22일 새벽, 창덕궁 대조전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마, 정신을 차리소서. 궁녀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궁궐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순원 왕후 김씨가 쓰러진 것입니다. 당시 26살이었던 왕비의 얼굴과 몸에는 붉은 반점들이 돋아나 있었고 온몸에서는 뜨거운 열이 솟아올랐습니다. 어이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손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궁궐 곳곳에서 비슷한 비명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전하, 중전마마께 없어도 이상하십니다. 세자빈 마마도 고열로 신음하고 계십니다. 내관들도 쓰러지고 있습니다. 순조는 급히 대전에서 나와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이미 궁궐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단 사흘 만에 궁궐 인원 500여 명 중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병에 걸렸습니다. 의관들은 맥을 짚고 혀를 살피고 온갖 약재를 다렸지만 환자는 늘어만 갔습니다. 궁녀 박씨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겁고 뱃속이 뒤틀리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입에서는 신물이 올라오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같은 처소에 있던 자매들도 모두 같은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권력자들이 사는 궁궐,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의원들이 상주하는 곳, 가장 깨끗해야 할 그곳에서 역병이 창궐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살펴보면 비슷한 기록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1450년 문종즉위년 궁중에 역질이 돌아 궁녀 30여 명 사망. 1613년 광해군 5년 창덕궁에 전염병 창궐, 내관 50여 명 사망. 1680년 숙종 6년 창경궁에 이질 만연, 상궁 이하 80여 명 사망. 1749년 영조 25년 경희궁에 열병 유행, 궁녀와 내관 100여 명 사망.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조선 최고의 권력자들조차 역병을 피할 수 없었을까요? 왜 500년 동안 같은 비극이 반복되었을까요? 그 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조선시대는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왕도, 양반도, 백성도 모두 피할 수 없었던 위생의 비극. 그 끔찍한 진실을 지금부터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519년 중종 14년의 한양 도성입니다. 당시 한양에는 약 10만 호, 5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도시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상하수도 시스템이 없었던 것입니다.
중종실록 14년 7월 15일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성부 판윤 이행이 아래기를 도성 안거리마다 분뇨와 오물이 넘쳐 흐르고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비가 오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섞여 개천으로 흘러들어가고 백성들은 그 물을 길어다 씁니다. 이로 인해 병드는 자가 매일 늘어나고 있어옵니다. 당시 한양의 유일한 하수로는 청계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청계천은 하수도이자 동시에 식수원이기도 했습니다. 도성 안 사람들은 생활하수와 분뇨를 청계천에 버렸고 동시에 청계천 물을 길어다 마셨습니다. 세종 때 만들어진 우물은 전체 70개에 불과했습니다. 50만 명이 70개의 우물을 나눠 쓴다는 것은 한 우물당 약 7,000명이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이 우물들도 대부분 얕게 파여 지하수가 오염되기 쉬웠습니다. 성종실록 13년 8월 3일자에는 더욱 끔찍한 기록이 있습니다. 좌의정 정창손이 아뢰기를 도성 안 우물물이 모두 탁하고 냄새가 나옵니다.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 청계천 물을 떠다 쓰는데 그 물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섞여 있습니다. 여름이면 역질이 돌고 겨울이면 한기로 인한 병이 창궐하옵니다. 더 큰 문제는 분뇨 처리였습니다. 당시 한양에는 공중화장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양반가에서는 집 안에 간이 화장실인 측간을 만들었지만 이것도 구덩이를 파서 만든 것에 불과했습니다. 평민들은 아예 화장실이 없어 거리 곳곳에 볼일을 봤습니다. 중종실록 16년 4월 12일자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대사헌 남곤이 아뢰기를 종묘 앞거리에까지 분뇨가 쌓여 있어 악취가 진동하옵니다. 이는 나라의 체면에도 관계되는 일이니 마땅히 청소하는 법을 세워야 하옵니다. 왕이 계시는 종묘 앞에도 분뇨가 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백성들이 사는 곳은 어땠을까요? 더욱 심각했습니다. 비가 오면 거리에 분뇨와 오물이 섞여 흘러내렸고 그것이 우물로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고 병들었습니다. 물 부족은 또 다른 문제를 낳았습니다. 사람들이 씻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마실 물도 부족한데 씻을 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물 부족만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조선 사회에는 목욕을 금기시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유교의 가르침 중에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과 머리카락과 피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훼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은 효의 시작으로 여겨졌지만 동시에 조선 사람들이 씻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조선의 지배 이념이었던 성리학에서는 물을 음의 기운으로 보았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은 성질이 차고 음기가 강하니 자주 접하면 양기가 손상되고 몸이 허약해진다. 특히 겨울철 찬물은 뼈 속까지 한기가 침투하여 병의 근원이 된다. 이런 이유로 조선 사람들은 목욕을 꺼렸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목욕을 했을까요? 왕의 기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승정원 일기와 일성록을 분석한 결과 조선 국왕들의 목욕 횟수는 1년에 평균 23회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도 단오음력 5월 5일, 유두음력 6월 15일, 동지음력 11월 같은 특별한 날에만 목욕했습니다. 영조의 경우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영조실록 26년 4월 3일자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상께서 말씀하시기를 과인은 목욕을 즐기지 않는다. 목욕을 하면 기력이 빠지고 정신이 혼미해진다. 지난 3년간 단 2차례만 목욕했을 뿐이다. 3년에 2번이면 1년에 1번도 안 되는 셈입니다. 그나마 왕은 사정이 나은 편이었습니다. 양반들은 어땠을까요? 18세기 양반 유만주가 쓴 흠영이라는 일기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이 35에 처음으로 목욕탕에 가보았다. 물이 따뜻하여 놀랐고 온몸을 씻으니 신기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어른들께서는 목욕은 기운을 빼앗아 간다며 자주 하지 말라 하셨다. 35살에 처음 목욕했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혼례 전날 한 번, 출산 전에 한 번 정도만 목욕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것도 온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더운 물에 적신수건으로 닦는 정도였습니다. 1795년 정조 때 쓰인 규합총서에는 여성의 목욕법이 나옵니다. 부녀자는 함부로 목욕하지 말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 더운 물에 수건을 적셔 몸을 닦되 결코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특히 월경 중에는 물을 멀리해야 하며 출산 후 100일까지는 찬물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월경 중에도 출산 후에도 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여성들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출산 후 산용열로 사망하는 여성이 매우 많았는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비위생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분석한 결과 왕실 여성들조차 출산 후 사망률이 30%에 달했습니다. 정조의 후궁 수빈 박씨는 첫 출산 후 산용열로 고생했고 두 번째 출산에서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당시 나이 26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경우는 더욱 참담했습니다. 씻을 물도 없었고 씻을 장소도 없었으며 씻는다는 개념 자체가 희박했습니다. 1801년 순조즉위년에 작성된 암행어사 박종학의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상도 어느 마을을 살펴보니 백성들이 평생 한 번도 온몸을 씻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물이 귀해 마시기도 부족하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에는 벗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얼굴과 손발에는 때가 겹겹이 쌓여 있었고 옷에서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박지원도 열하일기에서 조선과 청나라를 비교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청나라 사람들은 매일 세수하고 자주 목욕한다. 반면 우리 조선 사람들은 물을 멀리하니 몸에서 악취가 나고 피부병이 끊이지 않는다. 영조 26년 1750년 봄, 한양에 이상한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대문 박시전 상인 한 명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고열과 함께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났고 심한 복통과 설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흘 만에 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와 같은 가게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같은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주일 만에 그 주변 20명이 같은 병에 걸렸고 그중 8명이 사망했습니다. 한성부에서는 급히 의관들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의관들도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열독이 성한 것 같으나 증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질과 비슷하나 전염성이 너무 강합니다. 한 달 만에 한양 전역으로 병이 퍼졌습니다. 영조실록 26년 4월 18일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성부의 역질이 크게 퍼져 백성들이 길에서 쓰러지고 있다. 사망자가 하루에 수십 명씩 나오고 있으니 마땅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영조는 급히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의관들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물로 씻으면 도끼가 몸에 더 깊이 침투하옵니다. 환자들에게는 물을 멀리하게 하고 땀을 내어 독을 빼내야 하옵니다. 완전히 잘못된 처방이었습니다. 탈수 증상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물을 주지 않고 오히려 땀을 내게 했으니 환자들은 더 빨리 죽어갔습니다. 한 달 반 만에 한양에서만 3,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 역병은 신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영조의 사위이자 청평이었던 정우겸이 역병으로 급사했습니다. 당시 나이 42이었습니다. 영조실록 26년 5월 2일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평이 정우겸이 역질로 급소하였다. 전날까지 건강하더니 갑자기 고열이 나고 설사를 시작하여 사흘 만에 운명하였다. 상께서 크게 슬퍼하시며 예장을 명하셨다. 좌이정 이천보의 아들도 같은 병으로 죽었습니다. 판서 이광자의 세 아들이 보름 사이에 모두 같은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양반가 종부 김씨는 자신과 자식 셋이 동시에 병에 걸려 모두 사망했습니다. 영조는 깊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승정원 일기 영조 26년 5월 10일자에는 영조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이 덕이 없어 백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역질이 창궐하여 백성들이 길에서 쓰러지는데 의관들은 속수무책이다. 어찌하면 이 재앙을 막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영조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병의 근원은 바이러스나 세균이었지만 그것이 퍼진 경로는 오염된 물과 비위생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씻지 않았고 물이 오염되었고 분뇨가 거리에 넘쳤고 우물물이 썩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자 역병은 조금 수그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10년마다 비슷한 역병이 반복해서 창궐했습니다. 1760년 영조 36년 전라도에서 역질 발생, 2,000명 사망. 1770년 영조 46년 경상도에서 이질 만연, 3,000명 사망. 1780년 정조 4년 평안도에서 역병 창궐, 5,000명 사망. 조선 왕조는 이 비극을 막을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궁궐 안에도 위생의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궁궐은 아름다웠습니다.
단청으로 칠해진 기둥, 잘 가꿔진 정원, 깨끗해 보이는 정각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궁궐에도 쥐가 들끓었고 벼룩과 빈대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18세기 말 궁녀였던 한 여인이 몰래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알 수 없지만 후대에 발견된 이 기록은 당시 궁궐 생활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밤이 되면 온몸이 가려워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빈대가 이불 속까지 들어와 피를 빨아먹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옷을 벗어보면 온몸에 붉은 자국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목욕은 금지되어 있고 속옷도 보름에 한 번씩만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악취가 진동하지만 우리는 참아야만 합니다. 정조 6년 1782년 6월 15일자 승정원 일기에는 더욱 충격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승지 이시수가 상소를 올렸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신이 어제 대전에 들어가 임금님을 뵈었사옵니다. 그런데 대전 안에 벼룩이 너무 많아 신의 옷과 다리에까지 기어올랐사옵니다. 감히 아뢰오니 궁궐의 청결을 위해 대청소를 명하소서. 임금이 계신 대전에도 벼룩이 들끓었다는 것입니다. 정조는 이 상소를 받고 즉시 궁궐 대청소를 명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궁녀들의 생활 환경은 더욱 열악했습니다. 한 처소에 10명에서 20명이 함께 생활했는데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 위생 상태가 매우 나빴습니다. 궁중발기라는 기록을 보면 궁녀들의 목욕 규칙이 나옵니다. 궁녀는 1년에 2차례 단오와 동지에만 목욕할 수 있다. 그 외의 시기에는 더운 물에 수건을 적셔 얼굴과 손만 닦는다. 머리는 한 달에 한 번 감을 수 있으며 속옷은 보름에 한 번 갈아입는다. 1년에 2번만 목욕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온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큰 나무통에 더운 물을 받아 수건으로 닦는 정도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질병이 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정조 18년 1794년 여름에는 궁녀들 사이에 피부병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정조실록 18년 7월 3일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전 궁녀들에게 피부병이 만연하여 50여 명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의녀를 보내 치료하게 하였으나 쉽게 낫지 않는다. 의관들은 이 피부병의 원인을 습열이라고 진단했지만 실제로는 비위생적인 환경과 씻지 못하는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상황은 궁궐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정조 8년 1784년 암행어사로 전라도를 다녀온 박종학의 보고서를 보면 당시 농촌의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전라도 어느 마을을 살펴보니 우물 하나를 300호가 함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름철이 되자 우물물이 썩어 악취를 풍겼으나 다른 물이 없어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 절반이 이질에 걸려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씻을 물도 없고 씻을 장소도 없어 평생 한 번도 온몸을 씻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물 하나를 300호가 사용한다는 것은 한 가구당 평균 5명으로 계산하면 1500명이 우물 하나를 나눠 쓴다는 뜻입니다. 역병은 반복해서 조선을 강타했습니다. 1782년 정조 6년 제주도에 역병이 돌아 1200명이 사망했습니다. 1785년 정조 9년 평양에 이질이 만연하여 2000명이 사망했습니다. 1789년 정조 13년 한양에 다시 역병이 돌아 5000명이 사망했습니다. 1795년 정조 19년 경상도 전역에 역질이 퍼져 8000명이 사망했습니다. 매번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오염된 물, 비위생적인 환경, 씻지 않는 습관, 그리고 잘못된 치료법. 하지만 아무도 근본적인 원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순조 즉위년 1800년 함경도 함흥 출신의 의원 이재만은 당시 41살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전통의학을 공부했지만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같은 병인데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는가? 왜 같은 약을 써도 효과가 다른가? 그는 실록과 의서들을 뒤지며 지난 300년간의 역병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역병이 주로 여름철에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가난한 백성들 사이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1801년 이재만은 중국 연행사절단을 따라 북경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청나라 사람들은 거의 매일 세수를 하고 정기적으로 목욕했습니다. 북경 거리에는 공중 목욕탕이 여러 곳 있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목욕탕을 이용했습니다.
이재만은 청나라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조선에서는 물을 음기로 보아 자주 씻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병이 자주 돕니다. 청나라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로 씻으면 몸의 더러운 것이 제거되어 병이 예방됩니다. 우리는 매일 씻기 때문에 역병이 적습니다. 이재만은 또한 북경에 체류 중이던 서양 선교사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목욕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병의 대부분은 더러움에서 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조선으로 돌아온 이재만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실험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1802년 그는 함흥의 작은 진료소를 열고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법은 다른 의원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매일 더운 물로 몸을 씻으시오. 특히 손과 얼굴은 하루에 여러 번 씻으시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물은 음기가 강해 몸에 해롭다고 들었는데요. 이재만은 답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더운 물로 씻으면 오히려 건강해집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말을 따라 매일 씻은 사람들은 피부병이 나았고 여름철 이질에도 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803년 여름 함흥의 이질이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마의 환자들 중에서는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관찰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매일 씻는 사람들은 피부병 발생률이 80% 감소했다. 이질 환자에게 물을 자주 마시게 하고 몸을 씻게 했더니 생존율이 2배 증가했다. 출산한 산모들에게 더운 물로 몸을 자주 씻게 했더니 산용열 발생이 절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재마의 주장은 당시 의학계와 양반 사회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1804년 함경도 관찰사에게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함흥의 의원 이재마가 유교의 가르침을 어기고 백성들에게 자주 씻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상의 지혜를 부정하는 것이니 마땅히 벌을 내려야 합니다. 다른 의원들도 이재마를 비난했습니다. 물은 음기를 일으켜 병을 키운다. 이재마의 주장은 의학을 모르는 헛소리다. 이재마는 해명했습니다. 제가 직접 실험한 결과입니다. 물로 씻으면 병이 예방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재마는 함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지방을 떠돌며 가난한 백성들을 치료했지만 그의 위생 이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왜 1821년 겨울 순조 21년 그날 궁궐이 지옥이 되었는지. 그해 12월 10일 청나라에서 사신단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사신단은 모두 30명이었고 그들은 청계천 근처에 있는 태평관이라는 객사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사신단 중 한 명이 이미 이질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12월 12일 그 사신이 심한 설사와 복통으로 쓰러졌습니다. 태평관 사람들은 그가 쓴 병기를 청계천에 버렸습니다. 12월 15일 태평관 근처 우물을 사용하던 백성 20여 명이 갑자기 발병했습니다. 고열, 복통, 설사. 12월 17일 그 우물 근처에서 채소를 키우던 농부도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키운 채소를 궁궐에 납품했습니다. 12월 20일 궁궐 주방에서 그 채소를 물로 씻었습니다. 하지만 씻는데 사용한 물도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궁궐의 우물도 결국 지하수를 끌어 쓰는 것이었고 그 지하수는 청계천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12월 22일 새벽 전날 저녁 그 채소로 만든 음식을 먹은 순원 왕후가 쓰러졌습니다. 몇 시간 뒤 같은 음식을 먹은 궁녀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조는 급히 의관들을 불렀습니다. 빨리 원인을 찾아 치료하라. 하지만 의관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어의 심노승이 보고했습니다. 이는 열독이 성한 역질로 보이옵니다. 마땅히 환자들을 격리하고 물을 멀리하게 하며 땀을 내어 독을 빼내야 하옵니다. 또다시 잘못된 처방이었습니다. 순조는 명령했습니다. 환자들을 따로 격리하고 물을 주지 말라. 그리고 두터운 이불을 덮어 땀을 내게 하라. 이 명령은 환자들을 더 빨리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탈수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물을 주지 않고 땀을 내게 했으니 그들의 몸은 더욱 빠르게 탈진했습니다. 12월 23일 궁녀 10명이 사망했습니다. 12월 24일 내관 5명과 궁녀 8명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12월 25일 상궁 3명과 궁녀 12명이 사망했습니다.
순원 왕후는 젊고 건강했기 때문에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그녀의 친정 식구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순원 왕후의 친정아버지 김조순의 집안도 역병에 걸렸습니다. 김조순의 부인, 딸 둘, 손자 넷, 며느리 둘, 그리고 집안 종들까지 총 11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김조순 자신도 병에 걸렸지만 겨우 살아났습니다. 1822년 1월 5일 역병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비로소 사태가 진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만 83명이 사망했습니다. 궁궐 밖 한양 도성에서는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순조실록 22년 1월 10일자에는 순조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의 덕이 부족하여 이런 재앙을 막지 못했구나. 왕비가 위독했고 수많은 궁인들이 죽었으며 백성들도 길에서 쓰러졌다. 이 모든 것이 짐의 잘못이다. 하지만 이것은 순조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500년 동안 쌓여온 조선 사회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오염된 물, 비위생적인 환경, 씻지 않는 습관, 잘못된 의학 지식,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챕터 8 너무 늦은 깨달음. 1821년의 참사 이후 조선 조정은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조 22년 1822년 3월 영의정 김재찬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지난해 역질의 참상을 돌이켜보건대 도성의 물이 오염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이옵니다. 마땅히 우물을 더 깊이 파고 청계천을 자주 준설해야 하옵니다. 순조는 이를 받아들여 한양 도성에 새로운 우물 30개를 더 파도록 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1841년 헌종 7년 헌종은 중국 사신을 통해 청나라의 위생 제도를 배웠습니다. 그는 급진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궁궐 안에 목욕탕을 설치하라. 그리고 궁녀들이 정기적으로 목욕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은 조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반 관료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목욕은 음기를 더하고 양기를 해칩니다. 유교의 가르침에도 어긋나옵니다. 헌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짐이 직접 명하는 것이다. 더 이상 우리 백성들이 역병으로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1842년 봄 창덕궁 후원에 작은 목욕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궁녀들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목욕을 해보니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병이 나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궁녀의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 온몸을 물로 씻어보았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두려웠지만 따뜻한 물이 몸을 감싸자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씻고 나니 온몸이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궁궐 안에만 국한되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생활은 여전히 비위생적이었습니다. 1876년 고종 13년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고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이후 서양인들이 조선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기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884년 조선을 방문한 미국인 선교사 호러스 알렌 호러스 앨런의 기록입니다. 서울은 내가 본 도시 중 가장 더러운 곳이다. 거리마다 오물이 쌓여 있고 악취가 진동한다. 사람들은 평생 목욕을 하지 않는 듯하며 옷에서는 심한 냄새가 난다. 이런 환경에서 질병이 만연하는 것은 당연하다. 1885년 조선을 방문한 영국인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 이저벨러 버드 비숍의 기록도 비슷합니다. 조선 사람들의 비위생적인 습관은 놀라울 정도다. 그들은 물로 씻는 것을 두려워하며 목욕은 1년에 한두 번에 불과하다. 여성들은 더욱 심하여 평생 몇 번 씻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보고서들이 외국에 알려지자 조선의 이미지는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고종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1880년대 후반 고종은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 위생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1888년 서울에 첫 공중목욕탕이 개설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889년의 기록을 보면 하루 이용객이 500명에 달했습니다. 그해 82살의 한 노인이 공중목욕탕을 찾았습니다. 그는 목욕탕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온몸을 씻어봅니다. 60해를 넘게 살았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온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이 이렇게 시원한 줄 몰랐습니다. 몸이 이렇게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더라면 제 아내도 제 자식들도 역병으로 죽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조선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1910년 나라는 망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조선이 물의 중요성을 진작 알았더라면, 만약 목욕이 금기가 아니었더라면, 만약 위생을 중시했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적어도 수십만 명의 목숨은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750년 한양 역병 3,000명, 1821년 궁궐 역병 2,000명, 그 외 크고 작은 역병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역병으로 죽은 사람은 수십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들을 죽인 것은 바이러스만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관습이었습니다. 물을 두려워하게 만든 이념이었습니다. 씻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사회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깨끗한 물, 씻는 습관, 위생에 대한 상식, 이것들이 수십만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깨끗한 물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매일 씻을 수 있고 손을 자주 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조선시대 사람들의 비극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위생의 비극을 다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